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심신이 힘들 때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생각하여 놓았던 펜을 들고 공부를 시작하셔도 좋고요. 항상 즐기던 취미 생활을 하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가 취미인지라 여러분들께 독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책 읽기가 귀찮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오디오북이 많이 업로드되어 있으니 이것을 활용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인생 전환의 심리학 수업입니다. 지은이는 중국인인 황시투안이고 옮긴이는 정은지님입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미디어숲입니다. 지은이 황시투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베테랑 심리학 멘토 20여 년간 심리학 교육을 응용하는 데 전념해 심리학 이론을 기업 관리, 결혼, 가정, 자녀 교육 등에 성공적으로 접목했습니다. 중국의 유명 심리학 플랫폼인 이실리를 창립하고 투자하여 재미있고 따뜻한 실용적인 방식으로 사회와 조직, 그리고 개개인에게 가치 있는 심리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즈의창싱, 우한심 등의 심리학 단체를 만드는 데도 투자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모든 관계는 나에게 달려있다. 아나무인 때문에 권층 돌파 등이 있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사는 법. 당신은 언제 퇴직할 생각인가? 대부분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도 일찍 퇴직하기를 바랐는데 50세가 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다. 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 파이어족이 있다. 경제적 자립을 통해 빠른 시기에 은퇴하려는 사람들을 뜻한다. 이들은 30대 말이나 늦어도 40대 초반까지는 조기 은퇴를 하겠다는 목표로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인다. 사람들이 일찍 퇴직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일은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니며 가족 부양과 자신의 노후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가 실현되면 일찍 은퇴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그래서 대다수 사람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하고 일할수록 기쁨이 사라진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일찌감치 실현해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 지인 중에 70대 중반의 수지 스미스라는 노부인이 있다. 그녀는 해마다 먼 미국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강의를 한다. 그녀를 볼 때마다 점점 더 즐겁고 활력이 넘침이 느껴진다. 수지 스미스 씨는 어떻게 일을 즐길 뿐만 아니라 나이를 먹을수록 더 즐거워할까? 20년 전 유학을 하던 중에 조에라는 대만인 베테랑 가이드를 대동하고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 그때 조에는 이미 60이 넘었는데도 세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그래서 나는 그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가 뜻밖에도 고급 외제차를 타고 큰 저택에 사는 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에게 물어보았다. 조에, 당신은 왜 집에서 인생을 즐기지 않고 이처럼 동분서주하며 고생합니까? 그러자 그는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힘들다고 생각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고객들이 돈을 주며 여기저기 놀러 오라고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가? 나는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네. 그는 하루 종일 즐거워했으며 장난꾸러기여서 큰일 앞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다. 나는 그가 정말로 일을 놀이로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와 정반대로 당시에 나는 세계 일주를 하며 온종일 놀았지만 늘 피곤했다. 당시 나에게 여행은 그저 일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조의 씨처럼 일을 놀이로 여기지 못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에 시달리며 고달프게 지내는 반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일을 놀이로 여길 수 있을까? 어느 해 뉴욕 센트럴 파크에 갔다가 그곳의 경치에 반해버렸다. 그날 공원에서는 공교롭게도 마라톤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코스 양쪽에 꽃이 만발한 것을 보고 나는 갑자기 달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생애 처음으로 10km 마라톤 경기에 참가했다. 센트럴파크는 벚꽃, 해당화, 목련이 만발하여 코스가 무척 아름다웠다. 나는 달리기를 하다가 자꾸 멈춰서 사진도 찍고 꽃 구경도 했다. 그래도 1시간 16분 만에 완주했다. 달리기만 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 딴짓도 하며 얻은 성적이라 더 기분이 좋았다. 이틀을 쉰 다음 다시 한번 마라톤에 도전했는데 이번엔 꽃 구경도 하지 않고 달리기에만 전념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 차례 달리기 완주 시간은 그리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다. 10여 년 전 TA 커뮤니케이션 분석 수업을 받았을 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어른의 모습으로 살지만 마음엔 목표만 가득할 뿐 어린이의 활달함도 부모의 사랑도 없이 사는 게 재미있나요? 그의 말은 나를 망치처럼 두들겨 할 말을 잃게 했다. 그때의 나는 목표를 중시하며 마음엔 일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했고 매사에 냉정하고 무척이나 이성적이었다. 늘 효율을 따지며 그렇게 일하는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껴왔지만 그 사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어느새 잃어버렸음을 깨달았다. 나는 무엇을 잃었는가? 여기서 먼저 미국 심리학자 보니 이론을 살펴보자. 보는 인간의 내면을 5가지로 나누었다. 1. 사랑이 가득한 부모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지지하며 타인에게 긍정적이다. 2. 비판적인 부모 비판하고 비하하며 금지하고 처벌하고 통제하게 한다. 3. 어른인 나의 상태는 비교적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감정적이지 않으며 현실을 바탕으로 산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성숙한 태도로 타인을 대한다. 4. 말 잘 듣는 아이 열등감이 있고 연약해서 남에게 순종하기 쉬우며 유치하고 유약하며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쓴다. 5. 자유로운 아이처럼 천진하고 발랄하며 즐겁고 편안하다. 보는 한 사람의 내면은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5가지 부분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사람마다 성장 배경이 달라서 어떤 부분은 성장하면서 강화되고 어떤 부분은 억압된다고 말한다. 나는 사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어른 부분은 일찌감치 강화됐고 동시에 나의 자유로운 아이 부분은 삶의 압박에 눌려서 인생의 일부분만 살았다. 인생에서 누렸어야 할 많은 즐거움을 놓쳤던 삶이었다. 과거에 나는 즐거움이 중요한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회를 보면서 알게 됐다. 자신이 즐거워야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는 언제나 즐거운 마음 상태여서 일을 즐겁게 잘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유명한 가이드가 되어 몇 배의 수입도 얻을 수 있었다. 달리기를 하면서 꽃 구경을 하는 것은 목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TA 선생님의 가르침을 실감했다.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더 즐겁게 했고 결국에는 과정과 결과를 모두 즐겁게 했다. 내가 목표에만 몰두할 때 주변의 풍경은 무시됐고 갈수록 힘들어지고 힘들어할수록 일이 싫어져 빨리 쉬기만을 바라게 됐다. 그러니 어떻게 일이 즐거울 수 있겠는가? 즐거운 인생이란 일할 때 즐겁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일이기 때문이다. 일하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 인생의 3분의 1을 헛살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즐겁게 일하고 일하는 것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달리기에서 얻은 교훈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달리기가 단지 달리기만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지루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일이 단지 일만을 위해서라면 일하는 게 얼마나 몸이 건조할까. 조회가 은퇴할 나이에도 일을 하는 이유는 일하면서 재미를 찾았기 때문이다. 일에서 재미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축하하는 것이다. 인류는 언어가 생기기 전부터 축하라는 방식으로 생명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부족 사회에서는 불더미 옆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로 축하를 전했다. 그리고 후대에 명절을 만들어서 한해 농사를 짓고 풍작한 것을 축하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하며
함께 행복의 기쁨을 나눴다. 그러나 지금은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왜 그럴까? 첫째는 사람들이 항상 부정적인 일에 초점을 맞추고 비난과 의문을 품는 것에 익숙하며 일이 잘 안 풀리는 쪽을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과 온 세상이 다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축하할 기분이 들겠는가? 둘째는 우리의 관념이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의 관념으로 사람과 일을 판단하며 세상을 보는 방식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고착화된 세상을 앞에 두고 딱히 축하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아이들이 항상 즐거워하는 것은 아이들의 눈에는 마주치는 모든 일이 새롭고 신선해 보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나 일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안에서 밖으로 기쁨을 느끼게 하며 자연스럽게 춤추게 한다. 나는 이것도 옛사람들이 경축하기를 좋아했던 이유라고 생각한다. 현대인의 세리머니는 흥겨운 자리를 빌려 쓸쓸한 마음을 감추는 것에 불과하다. 즐거움을 느낀다고 해도 그저 감각적인 자극을 통해 얻는 짧은 즐거움이어서 공허함만 남을 뿐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만이 진짜 축하할 만한 것이다. 즐거움은 성취와 성장에서 나온다. 만약 자신의 삶이 정체되어 있다면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 늘 자신의 부족한 부분과 단점만을 바라보고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 일, 심지어 세상을 상대로 늘 비판하고 의문을 품는다면 기쁨을 느끼기 어렵다. 이것은 아마도 많은 현대인이 나이를 먹을수록 살아갈수록 즐겁지 않은 이유일 것이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다. 자신의 불완전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내재되어 있는 자유로운 아이를 풀어주고 느끼고 변화하고 성장시켜야만 인생을 즐기고 즐겁게 일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보자. 1. 의식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모든 일은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비록 매우 나빠 보이는 일일지라도 원한다면 그 안에서도 수확을 얻을 수 있고 배울 것이 있다.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인생 최고의 수학이다. 언제 어디서나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이처럼 기뻐할 수 있다. 2. 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을 위한 축하 이벤트를 기획하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작업해보자. 마치 내가 처음 센트럴파크를 달리기 시작했던 것처럼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다가도 멈춰서서 꽃을 구경하는 것을 잊지 마라. 가끔씩 걸음을 멈추고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기쁨과 평안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인생은 충분히 길다. 그렇게 해도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데 지장이 없다. 사회심리학자 프레드 브라이언트는 축하하는 것이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하고 오감의 문을 열어 심신을 건강하게 한다고 말했다. 잠시 멈춰서 기쁨을 음미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일 겨를이 없다. 작은 축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자양분이 된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일상의 스트레스에 더 쉽게 대처할 수 있다. 축하하는 것을 배우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자유로운 아이를 풀어줘야 한다. 아이들은 어떻게 모두의 주의를 끌 수 있을까? 역동적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자유로운 아이를 풀어주면 활력이 샘솟는다. 물론 내면의 자유로운 아이를 풀어주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빈곤함을 치유해야 한다.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구하는 치유책이다. 이 길을 20년 넘게 걸어왔지만 아직 걸어갈 길이 남아있고 나는 앞으로 계속 걸어갈 것이다. 내적 빈곤은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은 생존에 초점을 맞추게 해 제대로 된 인생을 잃어버리게 한다. 반대로 축하는 스스로의 인생에게 주는 포상이자 삶의 에너지에 대한 보상이다. 축하에 익숙해지면 더는 언제 퇴직할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인생 곳곳에 즐거움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어제보다 더 나은 자신이 되려는 목표.
설날에 주고받는 덕담 중에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길 기원드립니다. 라는 말이 있다. 대부분은 새해의 소원을 말하곤 한다.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의 소원을 빌면 꼭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음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일까? 나는 최근 몇 년 동안 새해 소원을 빌어왔는데 연초에 빌었던 소원을 이룬 친구들에게는 작은 선물을 증정해왔다. 인터넷에 게재한 소원 성취 이벤트 창에는 소원을 이루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소원을 이루지 못해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소원을 이루고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다. 소원을 이루었는데 웬 상실감? 하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소원을 이루고 나서야 그것이 원래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새해 소원이 결혼이었는데 결혼 뒤에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거나,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연말에 가보면 돈은 많이 벌었는데 집값이 더 많이 올랐다거나, 어떤 사람은 창업을 해서 사장이 되고 싶었는데 사장이 되고 보니 오히려 하루가 더 팍팍해졌다든가 하는 것이다. 물론 새해 소망이 이루어지면 기쁨이 넘치고 깜짝 놀라기도 한다. 한 회원은 올해 승진해 기술직에서 관리직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심리학을 공부해 관리 경영 수준을 높이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그는 정말 심리학을 공부했고 이후 회사 일이나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등이 수월해졌으며 가정이 더 따뜻하고 화목해졌다고 했다.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 소원을 이루었는데 왜 누군가는 상실감을, 누군가는 만족감을 느낄까? 만약 실제로 신이 나타나서 새해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줄 수 있다고 말한다면 무슨 소원을 빌까? 다음 내용에서 바라는 대로 될 법한 아름다운 소원을 비는 방법을 이야기해보자. 젊었을 적 막 일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 나는 공장 옆에 있던 낡은 기숙사에서 살았다. 벽을 한번 툭 치면 흙이 주르륵 떨어지기 일쑤였다. 내가 살던 곳에 멀지 않은 곳에는 2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총 건축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넘지 않았다. 당시에 나는 내 평생에 이런 건물 한 채만 있다면 인생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행히 하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았다. 만약 내가 그 공장을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아마 그 소원하던 건물에 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인생의 목표가 100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건물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말이다.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바람은 현재의 환경과 사고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만약 거린에게 지금 당장 원하는 걸 해결해주겠다고 하면 그는 인파가 많아 돈을 많이 구걸할 수 있고 비바람도 막아낼 수 있는 육교 밑을 차지하고 싶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의 바람이 해결된다면 생활은 좀 나아질 테지만 아무리 상황이 좋아져도 그는 여전히 거린일 것이고 사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우물 안개구리처럼 지금 자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비는 소원은 실상 거린의 소원과 별 차이 없이 현재의 습관이나 사고에 의해 제한받는다. 그렇기에 현재 시야로 보이는 범주에서 마음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의 시야가 그저 그때 세운 목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우리는 평생 하나의 목표를 위해 분투한다. 어느 날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별로 재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집을 사고 싶어 했는데 막상 사서 들어가니 은행에 빚을 지고 사는 것 말고는 인생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게다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선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 그렇기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때론 우리가 동경하고 좇는 것이 꼭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내 소원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마음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 축복해 줄 만한 소원은 무엇일까? 내 강의 중에는 목표 설정을 돕는 강의가 있다. 대부분 수강생들이 설정한 목표는 돈을 많이 벌고 큰 집에 살고 외제차를 운전하고
큰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세계 여행을 하거나 좋은 아내 혹은 남편을 만나거나 일은 조금 하면서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을 찾는 것이다. 나열한 목표를 보면 모두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람이나 자신의 성장에 맞춰진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것이다. 모든 일은 사람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발견하는 사람도 적을 것이다. 일은 사람에 의해 진행된다. 목표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설정한 미래이자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미래 청사진이다. 그러나 사실 각자의 우물 안에서 살고 있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미래는 영원히 현재의 틀과 시각에 갇혀 있을 뿐이다. 현재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구상들은 솔직히 상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자신의 맹점이나 잠재력도 모르기 때문에 설정한 목표는 쉽게 일종의 한계가 되고 만다. 그렇다면 왜 누군가의 목표 달성은 일련의 기쁨을 가져오는 것일까? 앞에서 이야기한 회원의 목표를 살펴보자. 그는 자신의 관리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였다. 그는 그러기 위해 심리학을 공부했다. 그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장하고 능력을 향상시킬수록 시각이나 마음이 넓어진다. 그리하여 자신과 관련된 각종 일이 자연히 원만해진다. 일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추구해야 하는 목표는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목을 넓히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의 세상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내재한 규제나 한계 말고도 외적인 어려움도 있다. 현재 우리가 서 있는 높이에서는 반드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고 어려움 앞에서 적당히 타협할 것이다. 따라서 소망이란 자신의 능력을 속으로 헤아려 보는 약간의 상상일 뿐이다. 어려움은 마치 큰 산이 앞을 가로막는 것과 같다. 우리의 목표는 아마도 산 앞의 작은 공터 수준이다. 큰 산이 시야를 가렸기 때문에 눈앞의 작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산은 계속 자라지 않는다. 이는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류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큰 산을 발 아래로 밟고 어려움을 뒤로 따돌릴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에게 수업 시간은 꽤나 큰 어려움일 수 있고 선생님이 내주신 문제도 풀기 힘들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고 나면 초등학생 때 어려웠던 수업은 모두 식은 죽 먹기처럼 쉬워진다. 자신이 성장하고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어려움은 잘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능력은 잘할 수 있다. 어려움은 죽어있는 것이지만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다. 위로 올라갈수록 길은 결코 붐비지 않는다. 만약 붐빈다고 느낀다면 분명 아직도 너무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이다. 높이가 시야를 결정한다. 낮은 곳에 서 있을 때 시야는 한정된다. 더 높이 서 있을 때 시야는 분명 넓어진다. 그곳에 서면 자연히 풍경은 달라진다. 움푹 파인 상태에서 미래를 상상하면 내재된 제약과 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소망이 한정된 공간에 머물게 된다. 그렇게 되면 마음속으로 원하던 일이 스스로에게 감옥이 될 수도 있다. 본래 선의가 깃든 아름다운 축복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주문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광저우 대도시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태어난 작은 시골에 100제곱미터짜리 2층 건물을 소유하길 원했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운명은 나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성장시켜 내가 서 있는 곳의 위도와 고도를 넓히라고 강요했다. 내 능력과 높이가 높아졌을 때 이전에 갖고 싶어 했던 물질적 부는 자연스레 따라왔다. 그때의 나처럼 수동적으로 운명의 핍박을 받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초점을 변화시키고 바깥의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시야를 넓히고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끊임없이 성장할 때 이전의 어려움은 우리를 방해하지 못한다. 물론 각자의 어려움은 다르겠지만 모든 어려움은 결국
우리를 더 높은 곳에 도달하도록 돕는다. 제한된 상상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한정시키기보다는 스스로 더 높이,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보아라. 목표 없는 배 한 척은 바다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순풍이 아니다. 하지만 목표가 정해지면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도 돛의 각도를 잘 조절하기만 하면 사방에서 부는 바람이 모두 순풍이 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일단 성장의 목표가 세워지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의 성장을 돕기 위해 온 것임을 알게 된다. 그러니 올해의 새해 소원은 자신의 성장으로 해보자. 매일매일 성장하는 한 시간이 흘러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는 사람들. 한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일이다. 부호인 천 사장은 363억 원 이상을 들여 마을 사람들을 위한 별장을 지었다가 일부 사람들에게서 악의적인 피해를 본 사건이 있었다. 정부가 개입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우리는 항상 좋은 사람에게 좋은 보답이 돌아온다고 믿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세상에 선의를 베풀어도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다. 큰돈을 들여서 좋은 일을 하려 한 천 사장의 속내가 어떤 식으로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지 모르나 이 사건은 비슷한 일로 수년간 시달렸던 류씨를 떠올리게 했다. 류씨는 내 인생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강의에서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그는 농촌 태생으로 형이 있었다. 형은 시골에서 줄곧 청빈하게 생활했고 류씨는 일찍이 고향을 떠나 열심히 일해 형에게 늘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다. 최근 몇 년 새 류씨는 자신의 노력으로 사업이 커지고 살림살이가 좋아져 차와 집을 모두 바꿨다. 형은 동생이 점점 잘 살게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한편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형의 필요를 최대한 만족시켜 주려고 했다. 자신이 부유해졌으니 형을 많이 도와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형의 요구는 점차 들어주기 힘들어졌고 때로는 거절해야만 했다. 형의 불만은 차곡차곡 쌓여갔다. 마음속에 쌓인 불만은 활화산처럼 언젠가는 터져 나오기 마련이다. 어느 해 청명절의 성묘 가족 모임에서 마침내 형이 폭발했다. 그는 가족들과 조상의 묘 앞에서 류씨를 나무라며 그가 양심 없이 오로지 자신만 즐기고 누리며 마음속에 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러 해 동안의 노력이 이런 원망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며 류씨는 억울하고 화가 났다. 그는 형과 크게 다툰 뒤 각자 자기 갈 길을 가자며 화를 냈다. 그러고는 다시는 형의 어떤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어디 말처럼 형제 간에 냉정하게 연을 끊는 게 쉬운 일인가. 그렇다고 이전의 일을 묻어두고 도와주자니 과거 형이 쏟아낸 불평불만에 화가 풀리지 않는다. 생각할수록 그의 마음은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되어버렸다. 선의로 남을 돕다가 좋은 보상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원망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은 일상에서 셀 수 없이 많다. 왜 인과의 법칙이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 여기서 나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에피소드를 통해 이런 현상을 설명해 보겠다. 예전에 사이가 무척 좋은 두 집이 이웃해 살았다. 이들 중 한 가족은 근면하고 열심히 일한 덕에 상대적으로 집안이 부유했다. 어느 해 천재지변으로 수확이 형편없어지자 가난한 집은 굶기를 밥 먹듯 했다. 부자 이웃은 가난한 집에 쌀 한 되를 보냈다. 그러자 옆집은 정말 생명의 은인이구나 라며 매우 감격했다. 힘든 시기를 보낸 후 가난한 집은 이웃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에 가난한 집이 다음 해 농사를 지을 종자가 없다고 말하자 부자 이웃은 자신의 집에 식량이 아직 많으니 쌀 한 말을 가져가서 종자로 사용하라고 말했다. 집에 돌아온 가난한 이웃은 쌀 한 말은 먹는 것 외에 파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부자 이웃이 돈이 많음에도 이렇게 부족하게 식량을 주었다는 생각에 불평을 했고 그 소식은 부자 이웃의 귀에까지 전해졌다.
식량을 대가 없이 보내주었는데 감사는커녕 도리어 불평을 하다니 부자 이웃은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이후 점점 사이가 틀어지더니 결국 두 집은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서로 교류하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착한 일을 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착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할까? 원망을 듣지 않으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얻는 것과 받는 것이 똑같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들여다보려면 발생 원인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 먼저 죄책감이라는 감정부터 살펴보자. 죄책감의 본뜻은 잘못했으니 자책하는 것이다. 죄책감은 인류의 기본 정서로 양심의 주요 감정이다. 양심은 인간의 윤리, 도덕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죄책감은 도덕적으로 자신이 도덕 규범을 어겼을 때 느끼는 마음의 표현으로 잘못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너무 많이 받아서 보답할 수 없는 불균형에서 비롯될 때가 많다. 구체적인 사건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면 도덕적 감정도 깨어난다. 죄책감은 인간의 독단적인 행동을 바로잡고 사람 사이의 균형, 조화, 좋은 관계를 회복시킨다. 그렇기에 죄책감은 원래 인류에게 유리한 정서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보상할 능력이 없거나 다른 사람이 주는 과도한 도움에 보답할 능력이 없어 인간관계를 균형 상태로 되돌릴 수 없을 때 장기적으로 죄책감을 느끼면 생각의 왜곡이 일어나고 자책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균형 상태를 되찾기 위해 똑똑한 인류는 또 다른 기능을 발전시켰는데 바로 공격이다. 내부를 공격해 자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외부를 공격해 관계를 균형 잡힌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은 작은 것이라도 상대방에게서 잘못을 찾아 공격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자신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면 관계가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빚진 것을 다시 갚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다. 죄책감이라는 인간 정서의 반응 원리를 깨닫고 나니 왜 좋은 사람이 보답을 받지 못하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우리가 남을 돕다가 오히려 공격과 원망을 듣게 되는 것은 상대방을 도와주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제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지금 당장은 그가 무엇을 할 능력이 없더라도 나중에 능력이 되면 그에게 남을 도와주라고 요청하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러면 그는 마음의 가책을 벗고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세상의 가치를 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베풀고 나눔으로써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혜로워야 한다. 고난은 우리가 나아갈 인생의 길을 밝혀준다. 인생 길을 걷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 순간 모든 상황은 정말 사람을 매우 곤혹스럽게 하지만 미래의 관점에서 그 어려움을 본다면 아마도 운명의 계획에 감사할 일들도 많다. 바로 이러한 어려움이 인생에 또 다른 즐거움을 더하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농촌에서 태어난 나는 그 시절 농촌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학교에 다니는 것임을 알았다. 당시 내가 몸담았던 마을엔 영어 선생님이 없어 중학교 3년 내내 영어를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시골을 벗어나는 방법은 사범고등학교에 가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사범고등학교는 영어 시험을 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내 성적은 줄곧 반에서 1, 2등을 고수했으므로 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나 자신까지 반드시 사범고등학교 합격은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중학교 시험 성적이 나왔을 때 나는 오히려 얼떨떨해졌다. 반 전체에서 5명이나 사범학교에 합격했는데 거기에 내 이름은 없었던 것이다. 시골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깨졌고 식은땀이 모든 모공에서 한꺼번에 나오며 몸이 덜덜 떨렸다. 하늘이 무너지고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던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니
만약 내가 원하던 대로 사범고등학교에 진학했다면 지금쯤 농촌의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시야를 넓힐 기회가 있으리란 법은 없다. 고난 앞에서 누군가는 용기, 사랑, 심지어 생명까지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마주하고 감당하고 돌파하는 쪽을 선택한다.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고 누구에게나 현재의 삶은 과거의 모든 선택의 결과이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먼저 작은 이야기를 하나 보자.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두 명의 가난한 수재가 함께 자라서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가게 되었다.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은 앞에 가로놓인 강을 발견했다. 난관에 봉착해 해결하려는 이들의 첫 반응은 배를 찾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상류와 하류로 가서 배를 찾고 먼저 배를 구하는 사람이 원래 자리로 와서 다른 한 명을 기다리기로 약속했다. 갑이라는 수재는 하류로 내려갔다. 그는 어느 마을에 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어디에 배가 있는지 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마을에는 배가 없다고 알려주었다. 난관 앞에서 그는 배가 없으니 배를 잘 만드는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근처에 배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이웃 마을의 목수가 배를 잘 만든다고 알려주었다. 수재는 마을 사람들의 안내로 목수를 찾아 자신을 도와 배 한 척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목수는 그에게 배를 만들 수는 있지만 수중에 목재가 없다고 말했다. 다시 목재가 어디 있는지 묻자 빨리 떨어진 곳에 목재가 많이 나는 마을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다시 빨리 길을 걸어 그 마을을 찾아가 목재를 샀다. 그런데 목수의 집에 어떻게 목재를 가져다 놓을지 또 어려움이 생겼다. 목수의 집으로 목재를 옮기고 배를 다 만들려면 10여일 어쩌면 한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배를 찾으러 상류로 향하던 수재을도 마을 사람들을 만나 같은 질문을 던졌다. 배가 없다는 마을 주민들의 대답은 똑같았다. 하지만 을은 배가 없는데 어떻게 강을 건넜느냐? 고다른 질문을 던졌다. 그의 초점은 배가 아니라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에 맞춰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강은 깊지 않으니 상류로 이리만 더 가면 걸어서 강을 건널 수 있다. 강을 건널 때는 상류로 건너간다. 라고 말했다. 그렇게 을은 강을 건널 방법을 찾았고 약속했던 자리에 돌아와 친구를 기다렸다. 하지만 갑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갑은 목수의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목재를 사는 길에 있을 수도 있었다. 분명한 점은 그가 또 하나의 문제에 막혀 고전 중이라는 것이었다. 날이 저물자 동료를 기다리지 못한 을은 할 수 없이 홀로 강을 건너 상경하여 시험을 치렀다. 갑은 결국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고 강을 건넜지만 시험을 치르지는 못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려움에 대처하는 두 가지 경로를 분명히 볼 수 있다. 사실 어떤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성장하고 능력이 향상되면 그 앞을 가로막는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렵지가 않게 되는 것이다. 1학년 초등학생에게 3, 4-1, 2는 어려운 문제지만 3학년이 되면 이 문제는 식은 죽 먹기다. 문제는 바뀌지 않았지만 문제를 푸는 능력이 향상되어 원래의 어려움이 더는 어렵지 않게 된 것이다. 어려움을 직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반드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먼저 스스로에게 내가 도달하고 싶은 결과가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다. 어떤 결과를 얻으려면 그 결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배우고 능력이 향상되면 자연히 어려움은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결과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이다. 일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통상적인 반응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때 어려움이 더 많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성장하여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자원을 갖게 되면 원래의 어려움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길을 걸을 때 발을 높이 들지 못하면 도로에 있는 돌멩이에 걸려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발을 높이 들어 디딜 때 그 바위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 더 많은 돌을 밟을 때 그것들은 계단식으로 쌓일 것이다.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이 걸림돌인지 디딤돌인지는 돌이 결정하지 않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인생은 높은 봉우리를 오르는 것과 같고 어려움은 디딤돌과 같다. 만약 성장의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직면한 모든 어려움은 인생의 디딤돌이 될 것이며 그것은 성공으로 가는 사다리가 될 것이다. 자연 속의 진화가 그렇다. 인류가 영장류에서 직립의 지능이 높은 동물로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은 인류 발전의 어려움이 인간의 지혜를 촉발하여 인간을 똑똑하게 만들고 더 높이 나아가게 했기 때문이다. 고난 덕분에 우리 인류는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류에게 어려움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고 자연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진화시키는 한 방식이다. 개인에게도 우리가 겪는 어려움 하나하나가 인생을 더 좋게 만드는 사다리다. 그렇다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걸림돌을 디딤돌로 어려움을 성장의 사다리로 바꿀 수 있을까? 첫째, 어려움을 재정의해야 한다. 우리가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삼으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무력감이 생긴다. 어려움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대신 도전이라고 할 때 우리는 투지가 넘치고 힘이 생긴다. 둘째, 문제에서 결과로 초점을 옮겨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에게 물으라. 위기 앞에서는 위기 자체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목표에 집중하라. 앞의 사례 두 수재중을은 갑처럼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그는 강을 건너서 목적지에 도착해 시험을 보는 것이 목표였고 거기에 집중했다. 뜻이 있는 곳에는 에너지가 따라온다. 자신의 초점이 있는 곳에 에너지가 있고 자신의 인생이 있다. 만약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면 당연히 인생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에 집중한다면 큰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도전으로 전환하고 매번 도전하여 자신을 다듬고 능력 향상을 촉발한다면 더 나은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인생은 자연히 더 나아질 것이다. 설령 지금 순풍에 돛을 단 듯 하더라도 스스로를 위해 일부러 도전해 볼 수 있다. 도전하지 않는 삶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헬스 트레이너는 이런 일을 가장 잘한다. 회원들이 녹초가 될 때마다 트레이너는 계속 도전하도록 옆에서 격려한다. 매번의 도전 속에서 신체 기능은 예상치 못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이것은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도전에 성공한다면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 삶의 모퉁이에서 나타날 것이다. 만약 잠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면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라. 전제는 움츠러드는 것보다는 성장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 철학자 타고르의 말처럼 당신이 오늘 받은 고통, 손해, 책임, 짊어진 죄, 아픔이 마지막까지 빛으로 변해 당신의 길을 밝혀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시험을 잘 못 본 아이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일시적인 어려움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무서워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며 어려움이 모든 희망을 가리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 도서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해 낭독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좋은 도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